최근 KDI 국제경제연구기관이죠.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1% 정도 하락을 하면 한국 성장률은 한 0.2%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간접 경로를 통해서 타격을 미치는 것이 0.4%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1% 하락되면 한국은 0.6% 정도 성장률이 하락되는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화학, 전기, 전자, 항공 등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KDI는요, 최근에 경기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수단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착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가나 위안화의 변동 가능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최근에 중국의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 중국의 경기 하락이 여러 가지로 중국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수습이 안 된 채 경제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경제 공황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10월 달에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유보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월 달에 미국에 그대로 두면 인플레가 생겨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실업률도 줄어드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미국이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10월 달에 하지 않고 12월 달에 하는 부분이요,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간에 현안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한 두어 달 늦추어서 중국의 경제를 여러 가지로 견제하는 모양새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도 중국 경제가 추락을 하면 미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중국 경제 수출이 8%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과의 벌어지고 있는 난사분도나 정치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보다 미국이 경제를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전부 다 정치 외교 지정학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의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위기는 가깝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중국 정부가 과잉으로 투자했다. 즉, GDP 대비 투자 비중이 50%까지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도 과열돼서 기업과 가계 부분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성장률이 5% 이상 떨어져가지고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9%가 되고 14%에서 5%가 떨어져서 9%가 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6.9%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어떤 상황이 한국에 굉장히 위협적이니까요, 지금 대비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요, 은퇴한 노령층이 돈이 많습니다. 은행에 돈을 쥐어놓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제의 성장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금까지 받아서 연금까지 받으면서 돈을 쥐어놓고 있는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거지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 조부모에서 손자들에게 돈이 이동하는, 즉 정려가 되는 머니 무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억 2천만이 조금 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관 이름 중에는 인구 1억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장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 사회가 점점 경제가 축소되는 부분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령층이 한 세대당 65세 이상 고령층이 저축액이 얼마인가 하면 1,339만 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억 한 4천만 원 정도의 평균 저축을 가지고 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3분의 2가 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노인이 되니까 옷도 안 사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옷 살 필요도 없고 별로 멀리도 안 가고 가끔 해외여행이나 가는 거지. 그 일본에 별 도움도 안 되죠. 소비도 별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차곡차곡 쟁여 있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종이다리라는 영화도 결국은 일본의 그 노인층들에게 돈을 은행들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기극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즉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는 정려를 비과세로 좀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주자. 그래야 장롱이나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손주 등에게 정려할 때 1,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돈이요, 굉장히 많이 이전됐다는 겁니다. 1,205억 엔이 정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양육 일괄 정려 비과세 제도도 손자가 결혼하거나 뭐 키울 때 들어갈 비용도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쓰지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저축에 있어서 비과세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과세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게 뭐 통장 같은 거를 옮겨주고 투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줄 때 돈을 떼주는 것도 비과세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한국에는 노인들이 크게 돈이 없는데 좀 현상이 많이 다릅니다만, 기왕 상속세, 정려세 다 빠져나가는 거 정려를 해줘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대부분 상속 정려의 틀에서 다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자동차, 소방차 이야기가 아니고요. BMW 차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7건이나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불자동차, 여러분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차 본인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전소되는 장면이요. 근데 이런 차들이 BMW 520D 5대, BMW 7 시리즈, 뭐 720이나 750 이런 차가 2대랍니다. BMW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하지 않고 오래된 차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비지정 정비소, 동네 정비소에서 고쳐서 사고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래된 차들이다. 그런데 보니까 오래되지 않은 차도 많죠. 그냥 전날 뽑아가지고 가던 7 시리즈 차 하나가 또 불이 나고요.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BMW가 최근에 리콜을 수만 대 하기로 했는데 리콜 받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차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20 시리즈 같으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팔 겁니다. 720 같으면 750이나 1억이 넘어갈 겁니다. 이런 정도의 차를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문제가 된 차를 구입한 사람들한테 1,000불씩 뭐 보상을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한국에는 아직 뭐 조용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외제차, 독일 명차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이 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에서 파는 것보다 한국에서 뭐 갖가지 옵션 붙여가지고 훨씬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엄청난 돈을 남겨먹으면서 정비에서 또 돈 벌어먹으면서 7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가요, 이렇게 불이 났어야 되겠습니까? 차가 불이 나면 이건 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잘못했다, 다 변상을 해주겠다, 해당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리콜을 전부 하든지 하겠다. 이게 태도고 자세 아닙니까? 이 손짓고 헤엄치던 시대 끝났고요.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사태를 보면 다음에는 벤츠나 아우디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사해먹는 사고방식, 버르장머리요, 고쳐야 되고요. 한국의 동네 정비소에도요, 부품 공급해서 고치게 하세요. 차면 다 똑같은 차지 뭘 어렵다고 지정 정비소에서만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7.4%라 해서 요 근래에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같은 달이 10월 달에 8%였는데 0.6%가 하락되고 올 예를 들어서 9월 달보다는 7.9%였으니까 9월 달에 10월 달이 7.4%니까 0.5%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은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못 믿겠다. 내 주변에 전부 직장 없는 사람인데 뭐뭐 실업률이 이렇게 최저란 말이냐,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실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여기 취업자로 잡힌 사람 중에서 사실은 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되고 또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그냥 실업률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빠집니다. 뭐 취업 준비자라든지 고시생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5개월 만에 최저라는 것이 솔직히 별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이해를 하고요. 어떤 부분을 발표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한 네티즌은 취업률 조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취업자로 잡는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 취업자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잘못 잡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직장 같지 않은 직장에서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라면이나 사물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취업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실업률 통계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